예, 안녕하세요. 강사입니다. 저희 독도 분쟁과 일본의 변화, 저희 15강, 16강은 저희 독도 문제를 다뤄볼 겁니다. 저희 일정이 좀 지연돼가지고 보강을 하게 됐습니다. 보강 파일은 뭐 어차피 올해 안에 올라가는 거니까 양해하시고요. 채점은 거의 다 마무리됐고, 성적이 나갔을 겁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게 이제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 그다음에 대부분 다 뭐 어지간하면 90점 이상 다 받으셨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여러분의 기본적인 능력 차가 그렇게 뭐 많이 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 가지고 뭐 디테일한 부분, 스킬, 그 다음에 방향 잡는 거 이런 게 이제 좀 차이가 날 뿐이지, 적어도 하향대까지 왔으면 능력 차이는 거의 안 난다고 봐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적인 절대평가였다면 거의 대부분 A 뿔이나 A 제로를 받으셨을 텐데, 그 지금 상황을 보면 이제 상대평가가 되다 보니까 그나마 상대평가인데 이제 한 40% 정도는 A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설정을 해놨고, 나머지는 이제 B나 뭐 C, D, F 뭐 이렇게 나갈 수 있게 임의대로 이제 설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포트를 갖다가 좀 더 이제 철저하게 분석을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다 보니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 이건 사실 뭐 지난 학기 때도 그랬고 그 지난 학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형태는 제가 이제 성적 산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절대평가를 할 때는 큰 고민 없이 그냥 진행을 하면 돼요. 왜냐면 좀 몇몇 기준만 충족을 하면은 뭐 연구 잘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A0, A 뿔 또는 이제 아주 엉망으로 하면 이제 뭐 C나 이렇게 나가는 건데, 상대평가를 하다 보니까 이거를 전체를 다 읽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 아시다시피 시간강사법 때문에 강의 시수가 많이 줄어가지고 이제 강사 수도 많이 줄고 이러다 보니까 한 과목당 학생이 되게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클래스 같은 경우도 이제 60명인가 62명인가 아마 그럴 텐데, 60명이 중간 기말 감상문 레포트까지 해가지고 한 명당 평균적으로 써낸 게 한 30장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합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60명이니까 6, 30분 1800장을 1800장을 제가 쭉 다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비교 평가를 하면서 다 했단 얘기죠. 그러니까 엄정하게 하고 결정을 내린 거니까 그거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곧 뭐 업로드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이런 문제들 때문에 매번 이제 민원 제기가 들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한 명 또는 두 명 뭐 이렇게 뭐 불만이셔가지고 민원 제기하시는 건 알겠는데, 여러분도 힘들 만큼 이제 강사나 교수들도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너무 단정 짓고 야, 몇 강에서 끝낸다 또 시수 다 안 채우네 뭐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좀 기다려 보세요. 기다려 보시고 채점할 때는 또 채점을 해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리포트 쓸 때는 리포트 쓸 시간도 줘야 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니까 제가 하도 뭐라 그러니까 제가 다음 학기부터 혹시라도 강의를 하게 되면 이렇게 온라인으로 업로드 녹화 강의를 업로드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뭐 어쩔 수 없이 실시간 줌 강의로 바꿀 수밖에 없고, 또 줌 강의로 전환하게 되면 거기서 그냥 바로 그때 안 들어오는 분들은 바로 결석 처리해서 그냥 F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거 뭐 그렇게 해야지 어떻겠습니까? 자꾸 민원이 들어오는데. 결국 강의 잘 해놓고 욕먹는 일이 자꾸 발생을 하니까 저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들고 뭐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그 뭐 하여튼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뭐 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딴 얘기는 안 할 텐데 저도 솔직히 좀 힘드네요. 자꾸 뭐 이렇게 싫은 소리가 아주 지엽적인 걸로 싫은 소리가 한두 개 들어오니까 제가 솔직히 강의하고 욕먹는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 근데 뭐 하여튼 뭐 그건 그런 거고, 수업 내용하고 상관없는 거니까. 그 그리고 이제 15, 16강 이렇게 제가 쭉 진행이 되는데, 원래 같으면 학교에서 모여가지고 여러분하고 저희하고 이제 대면 강의 하는 게 맞죠, 그죠? 대면 강의 하는 게 맞아요. 그것도 사실 대면 강의를 해야 강사도 편합니다. 왜냐하면
한 이제 8강에서 9강 정도 자료 준비한 다음에 나머지 여러분들 발표시키고 발표하는 거 봐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 지적해주고 하면 뭐 그냥 후딱 지나가요, 한 학기가. 근데 지금 이거는 발표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여러분 발표 뭐 자료를 업로드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발표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혹시라도 뭐 줌으로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발표가 가능하면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 방식대로 하게 되면 어차피 16강까지 이제 풀로 채워야 됩니다. 그건 뭐 당연한 거고요. 월급 받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지금 보강을 하는 거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뭐 좀 시간을 갖고 기다려주면 되실 텐데, 뭐 너무 예단적으로 막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한두 명이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그러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해 저희가 이제 센카쿠 열도 관련해서 일본의 이제 다른 뭡니까 저기 영토 분쟁 관련 내용을 봤었고, 지금 저희가 볼 내용은 이제 독도 관련해서 일본이 내부적으로 어떤 변화 과정을 겪고 왔는가 하는 부분들을 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정치론 총론적인 부분에서 앞으로 이제 일본 정치가 어떻게 바뀔 건지, 또 어떻게 전망이 되는지, 또 여러분들이 이제 써준 리포트 중에 몇몇 이제 좀 특이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짚어드리는 뭐 그런 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세종연구소에서 일본 관련해서 이제 전문가 분이 진창수 연구원이라고 계시는데, 이분도 약간 나이는 있어요. 나이는 좀 있으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하셨던 자료 중에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이제 내용을 좀 보시면요, 말씀드릴게요. 독도 분쟁과 일본의 변화, 국제관계, 국내정치, 시민차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위자 차원, 그 다음에 국제관계 시스템 차원, 그 다음에 국내 시스템 차원, 그 다음에 행위자 차원, 이렇게 세 단계에서 저희가 볼 수 있는 거죠. 내용을 보면 2005년 3월 여기 시마네현 의회가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고 주한 일본 대사가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발언함으로써 국민 여론이 크게 악화됐다. 그에 더해서 이제 일본 우익단체들의 노골적인 역사교과서 왜곡 움직임과 일본 정부의 방조적인 입장 표명 등으로 한일 관계가 크게 경색됐다. 일본 사회의 전반적인 우경화 추세 속에서 한국 정부의 신독트린과 노 대통령의 국민에게 드리는 글로 전면적인 강경 대응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한일 관계 속에서 독도 문제는 점차 분쟁 지역화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고, 특히 2006년 4월 독도 부근의 일본 해양 탐사선의 문제로 인한 한일 양국의 갈등은 독도가 이제 분쟁 지역화로 되었음을 나타내주는 것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의 특별 담화 발표는 더 이상 한국 정부의 조용한 외교는 변화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이 글에서는 이번 독도 문제 부상의 현상을 분석해서 그 구조적인 배경과 원인을 살펴본 다음에 한국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내용을 보시면 현황과 문제점, 독도 문제의 구조적인 배경, 독도 영유권 문제에서 국제법상 영유권의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 실효적 지배의 원칙이다. 이 원칙은 어느 국가가 다양한 역사적 시기에 걸쳐 문제의 영토에 대해 국가의 의사와 기능을 평화적 실제적으로 유효성 있게 이제 컨트롤 했는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1904년 2월에 제1차 한일의정서와 1904년 8월 제1차 한일협약 등을 강제로 체결케 하면 우리 정부의 기능이 마비된 상황에서 1905년 1월 일본 내각 결정과 2월 시마네현의 고시로 독도를 편입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현재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52년 4월 발효된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문제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일본이 포기할 영토로 독도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게 이제 일본의 주장입니다. 46년 1월에 연합국 체육상관 메가다 원수가 2차 대전에 대한 전후 처리로 일본에 보낸 정치상, 행정상 일본으로부터 분리하는 데 대한 각서에는 독도가 일본 영토로부터 분리되는 지역에 포함되었지만 1952년 4월에 발효된 샌프란시스코 조약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
일본의 미국인 고문인 이제 시볼트가 이 섬에 기상과 레이더 기지를 설치하는 것을 이제 미국의 국익 차원에서 고려될 수 있다라고 건의해서 미 국무부에 독도를 일본 땅에 명시할 것을 건의한 결과 독도는 한국 땅이라는 명시가 빠지게 됐다라는 거고요. 이에 따라 일본은 독도를 이제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게 되는 국제법적인 근거를 가지게 됐습니다. 1960년대 한일조약협정에서도 독도를 조약협정에 넣을 것을 주장했지만 한국이 거부를 했고요. 당시 김종필 의장이 이제 독도 문제를 제3국에 의한 거중조정을 제안했으나 일본 측은 국제조정기관에 의한 조정에서 토의한 다음에 ICU에 가져오 주장을 했습니다. 일본 당시에 이제 공동사용, 독도 폭파 등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없애자는 거죠. 그 당시 이제 이세키 국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섬에 있어서 독도는 무가치한 섬이다. 크기는 뭐 일본에 있는 작은 공원 정도 수준인데 폭발을 해서라도 없애버리면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당시 이제 김종필 안기부장은 중앙정보부장이었어요. 중정부장은 이제 독도 문제에 관해서는 아까 말한 바와 같다. 농담으로 독도에서 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갈매기 똥도 없으니까 뭐 폭파해 버리자고 말한 일이 있다. 라고 이제 신문과 인터뷰에서 말한 바 있습니다. 이게 갈매기 똥 얘기가 뭐냐면요. 이게 이제 농담이 아니고 갈매기 똥이 그 다른 섬에서는 이게 자원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인산질이 풍부하다는가 그래가지고 이걸로 무슨 자원으로 개발하고 막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김종필 씨가 말한 건 뭐냐면 뭐 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연 자원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폭파하자 라고 이제 농담 삼아 얘기한 거죠. 일본에서 저렇게 얘기하니까 뭐 받아준 거겠죠. 뭐 농담을. 결국 이제 이 문제는 한일회담 문제가 아니니 국회 정상화 후에 해결하자라고 했단 바. 그러니까 뒤로 돌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 일본 측은 이제 이 문제는 다른 재현황이 타결된 후에 최종적으로 협의하자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고 이것이 현실적으로 일본 측의 이제 독도 문제 제기의 이유가 되고 있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사실은 이거는 김종필 씨가 외교를 되게 센스 있게 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일 국교 정상화에 대해서는 이제 공부를 좀 하셨으면 아실 거예요. 이게 단순히 뭐 그 한 6억 달러 받고 그 일본의 모든 과거 잘못을 다 면죄부 해줬다. 이렇게 단순하게 보고 넘어갈 문제는 아닙니다. 일본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이 하도 이제 그 저기 국교 정상화 하라고 하니까 하긴 하는데 최대한 저렴한 금액에 하려고 했거든요. 최대한 저렴한 금액에 하려고 했고 물어주긴 물어줘야겠고 1차 36년에 대한 손해배상을 근데 이제 가능한 한 돈을 좀 적게 주려고 한 거죠. 일본이 한국에 그랬는데 그래도 이제 자꾸 자기들이 이제 밀리니까 여론에 뭐 국제 여론도 그렇고 자꾸 이제 뭐 미국에서 빨리 합의하라고 빨리 합의하라고 이제 푸시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 양반들도 마지못해 가지고 그러면 협상장에 앉긴 했는데 독도를 슬쩍 끼워 넣은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뭐 독도 뭐 가치 없잖냐 부셔도 되는 섬이잖냐 그러니까 차라리 대승적인 차원에서 독도는 그럼 일본 영토로 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6억 불 뭐 아니 플러스 알파를 차관으로 드리겠다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일본이. 그래서 이제 김종필 씨가 그건 나중에 얘기하자 라고 해서 뒤로 미룬 겁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막을 보면 이게 내막인데 이거 이제 앞에 나온 단어들만 독도 폭파하라고 했네 뭐 어쩌네 이래가지고 이제 욕을 먹으니까 가뜩이나 한일 협정 뭐냐 이제 한일 국회 정상화 한 것도 당시 욕을 많이 먹었거든요. 왜냐면 왜 일본하고 정상화하냐 이래가지고 또는 뭐 더 받을 수 있었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당시 일본 국고가 30억 불이었는데 그 중에 6억 불밖에 못 받았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어느 미친 나라가 30억 불의 국고를 다 줍니까? 그럼 자기들은 파산인데? 그 중에 5분의 20%를 받았으니까 저기 뭐 그렇게 실패한 협상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걸로 뭐 여기저기 요긴하게 썼으니까. 그리고 일본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독도까지 끼워 넣은 거를 우리가 이제 유연하게 외교적으로 회피를 한 거지. 이게 무슨 저기 뭐 굴욕적인 협상이다. 이렇게 볼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세부적인 내용을 다 말을 못하죠. 왜냐하면 내가 협상의 어떤 그 스킬 차원에서 이렇게 했어라고 당연히 말을 못하지. 이거 어떻게 말합니까? 그러고 나면
그럼 상대편 일본 저 협상 담당자는 멍청해서 속은 게 되는데 뭐 그 사람하고 개인적인 관계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내 선에서 그냥 욕 먹고 말지 뭐 이렇게 하고 그냥 덮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거는 그리고 그 하여튼 이렇게 현실적으로는 일본 측의 독도 문제 제기 일본 측이 이제 이거 가지고 야 니네도 독도 문제에 대해서 뭐 나중에 얘기하자고 했잖냐 라고 이제 이렇게 이의 제기를 하는 계속 지금까지도 계속 이제 뭐 독도 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또는 독도 문제는 아직도 저기 그 한국과 일본 간에 합의가 안 된 사항이다 합의의 여지가 있다 한국은 뭐 무조건 자기네 땅이라고 하지만 그거 아니다 라고 하는 주장에 이유가 되어 왔죠. 이게 구실이 되긴 한 거죠. 어쨌든 이런 대화는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내막은 이렇다는 거. 내막은 이제 이런 내막이 있었다는 거. 이 협상의 어떤 그 스킬 차원에서 김정필 씨가 그랬던 건데 이제 일본 애들인데 그걸 모르겠습니까? 알지? 알면서도 일부러 이런 거죠. 일부러. 하여튼 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후 이제 일본의 우익단체 등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해 왔으나 70년대 후반부터 총리와 외무장관 등 공식 비공식 발언이 지속됐습니다. 77년에는 이제 후쿠다 다케오 총리가 84년에는 아베 신타로 외무장관이 각각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을 했고요. 93년 한일 외무장관 회담에서는 일본의 무토 장관이 다케시마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일본의 영토임에도 한국이 점령하고 있어서 유감이다라고 말해서 외교 분쟁으로 비화된 적도 있습니다. 1992년 4월에는 일본의 극우단체인 이제 대일본 정의 국수회 행동대원 2명이 한국 영사관에 들어와서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라고 난동을 부려서 정치적인 쟁점이 되기도 했고요. 96년 2월에는 이케다 외무장관이 독도는 국제법상 일본 영토이며 한국 정부가 이곳에 저반시설을 건설하는 것은 주권 침해라는 식으로 망언을 했고요. 10월에는 하시모토 일본 외무성 대변인이 정례 기자회견에서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독도 문제 급부상의 배경. 독도 문제가 급부상하게 된 배경은 이제 일본의 그 시마네 현이 다케시마의 나라를 제정하고자 하면서부터입니다. 그 시마네 현이 다케시마의 나라를 제정하게 된 직접적인 배경으로는 독도 부근의 조업을 둘러싸고 시마네 현 어민들의 불만을 들 수 있습니다. 그 한일 간에는 독도 주변 12해리를 제외한 해역을 공동관리 잠정수역으로 정해서 영유권 문제하고 별도로 양국 어민들의 조업을 인정하는 합의를 하고 있는데요. 시마네 현 어민들은 독도 주변 수역에 한일 양국이 함께 조업할 수 있는 잠정수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어선의 어구가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어 사실상 일본 어선의 조업을 할 수 없는 형편이라는 점을 들어서 그들이 불리한 입장에 처해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EEZ 하에서 이게 배타적 경제 수역인가요? 이죠. 예. EEZ 하에서 그 불가피한 쿼터 감축 충격 완화를 위해서 3년 후 이제 등량 원칙 확보로 기존 조업 실적을 보장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어획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인 거죠. 보시면 이제 지금 이전에 비해 가지고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한일 양국의 이제 조업 협정이 2002년도인가 아마 3년도인가 그때쯤 맺어졌는데 그 내용을 보면 자꾸 조업 할당량도 떨어지고 있고 그 한국 어선의 이제 조업량도 실제로 척수도 떨어지고 있고 어획량도 뭐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게 이제 직전에 비해서 좀 감소되고 있죠. 이후에도 계속 감소되어 왔을 거예요, 조금씩. 반면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제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죠, 수치상으로 봤을 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들쑥날쑥하긴 하는데 얘들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획량도 이제 평균치를 찍고 있고요. 이제 그들은 어업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본 정부에 그 독도를 관리하는 전문기관의 설치 그리고 영토권 확립을 촉구해 왔으나 일본 정부가 한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니까 불만이 커져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막상 일본 정부는
그러니까 지역 어민들은, 시마네현 지역 어민들은 막 좀 세게, 일본 정부가 좀 세게 나가달라고 하는데, 일본 정부는 사실 외교적으로 이 문제는 좀 뒤로 미루는 거예요. 자꾸 발을 빼고 미루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자꾸 이슈가 되면, 이거 뭐 사실 시마네현이라는 지역의 조그만 동네 문제잖아요. 그 지역 어민들이 이제 뭐 딴 바다 가서 잡으면 되는데 굳이 거기서 잡겠다고. 그래서 문제제기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늘 있는 고질적인 민원이에요, 이것도.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이거 만약에 한국에 얘기해서 뭐 이렇게 좀 불편한 얘기를 하게 되면 가뜩이나 불필요한 긴장 관계를 더 높이는 거기 때문에 애지간하면 이런 얘기로 한국에 대한 얘기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외교 전문가들은 보통 이걸 늘 이 문제를 다루는 일본 쪽의 전문가들은 알 텐데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한국이 대꾸도 안 해요. 일단 이제 성의 있는 대꾸는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말하기도 좀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늘 어민들이 민원이 들어오면 아, 저 한국하고 대화하고 있다 라는 정도만 이제 멘트를 치다 보니까 어민들은 어민대로 불만이고, 그래서 결국 자신들의 불만이 가지고 있는 어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케시마의 나를 제정해가지고 들이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중앙정부가 개입을 잘 안 해주니까 시마네 현 차원에서 다케시마의 나를 제정을 해가지고 이걸 외교 문제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시마네 현 놈들이 나쁜 놈들이에요. 이렇게 보면 일본은 사실 독도 문제에 한국하고 분쟁하기 싫었다고요. 근데 다케시마의 날 제정이 마치 중앙정부 차원에서 된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그걸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정을 하게 되면 한국하고 매교 마찰이 생길 걸 일본도 알거든요. 여기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지금 현실적으로 실효재배를 하고 있잖아요, 한국이. 그러니까 일본 정부는 한국이 실효재배하고 있는 어떤 독도에 대해서 굳이 그렇게 뭐 국민 여론 생각해서 한 번씩 얘기를 하는 거지, 점령이나 이런 형태의 세게 영유권 주장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센가쿠 열도 때문에 그래요. 센가쿠 열도는 일본이 실효지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근데 그건 자원도 많아. 이라크만큼이나 석유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독도 밑에는 자원도 별로 없어요. 그냥 물고기밖에 없어요. 근데 그 물고기밖에 없는 돌섬 하나 점령하겠다고 실효지배하고 있는 나라를 쫓아내겠다? 그러면 만에 하나 독도에서 일본의 자위대가 쳐들어와가지고 한국 저기 경찰도 쫓아냈다고 칩시다. 그래서 일본이 점령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독도는 만약에 일본이 점령했다 칩시다. 그러면 그 다음날 바로 센카쿠 열도에 중국군이 쳐들어와서 일본을 밀어낼 겁니다. 일본 군인들은. 그거 일본 아무 말 못합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는 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기 독도 문제. 이게 사실 독도 문제의 핵심입니다. 아무도 말 안 해주는, 호사카 유지 교수님조차도 말 안 해주는 독도 문제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 이겁니다. 일본 중앙정부는 사실 선거 때 조금 써먹는 거 빼고는 독도 문제 안중에도 없어요. 신경 쓰고 싶지 않다고. 생각할 때가 더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또 역으로 또 시루집에 하고 있는 러시아한테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사실 북방 4개 영토 같은 경우도 그 사할린 위쪽에 있는 거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일본한테는. 그 뭐 자원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없어요, 별로. 그냥 접수하면 미국 레이더 기지 설치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그런 걸로 으릉대고 싶겠냐고요. 하지만 정치인들한테는 늘 그게 공약거리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원래 약속이라는 건요, 정치인들이 하는 희망, 약속이라는 건 이룰 수 없는 걸 약속해 주는 겁니다. 만약에 이룰 만한 걸 약속을 하잖아요. 그럼 진짜 이걸 이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왜 그게 공약이 되겠습니까? 다른 정치인들이 그걸 하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공약이 된 겁니다. 아무도 그걸 못하기 때문에 공약이 된 거거든요. 나를 당선시켜주면 내가 저걸 해주겠다라고 하지만 다른 정치인들하고 그걸 안 해보려고 했겠습니까? 근데 딱 들어가서 상황 봤더니 아니거든 이게 상황이. 그래서 지금까지 못 해온 거예요. 근데 여기에 도전하는 입장에서는 그건 저도 못합니다라고 하면, 그럼 네가 여기 정치를 왜 하니? 니를 굳이 뽑아줄 이유가 없지 않냐? 이런 식으로 유권자들이 얘기할 거니까 저를 뽑아주시면 이걸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죠. 말을 하는데 정작 뽑아주면
지도 사람인지라 가서 상황을 보면 그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게 정치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늘 누가 무슨 얘기를 하거나 이거 보고서를 쓰면은 그 보고서 내용만 보시면 안 돼요. 심지어 진창수 교수가 쓴 이 내용조차도 뭐 이거는 뭐 내용이 괜찮긴 합니다만 보통 정부에서 돈 받고 정책 과제 받아가지고 글을 쓰지 않습니까? 그럼 연구자 개인의 생각, 개인의 온전한 생각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지금 만약에 제가 무슨 저기 뭐 과기부나 산업부에서 연구비 받아가지고 또는 정부에서 연구비 받아가지고 이제 보고서 쓰는데 탈원전은 천하의 잘못된 일이다 라고 글을 써봅시다. 그렇게 노골적으로. 그러면 정부에서 좋다고 하겠습니까? 일단 공무원들은 아이 뭐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만약에 야당에서 이 보고서를 갖고 와가지고 야 정부 용역 보고서에조차 이런 비판이 나왔다라고 할 경우에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 것 같습니까? 그럼 그 정부 담당 공무원이 저한테 전화를 하겠죠. 그래가지고 네, 선생님 의견 제가 100% 이해하죠. 그리고 선생님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거 제가 100% 이해하는데 선생님 청와대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제가 잘리게 생겼어요 선생님 이러면서 그 연구에 대해서 약간 미흡했다라는 식으로 좀 어떻게 좀 얘기해 주면 안 될까요? 막 이런 얘기가 들어온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어떤 연구자도 그 여기에 대해서 단적으로 글을 못 씁니다. 그냥 탈원전은 좀 아쉽다. 이런 톤으로 밖에는 글을 못 쓰는 겁니다. 당장 전화 오니까. 그게 현실입니다. 하여튼 이 다케시마의 날 제정 때문에 일본 중앙정부가 여기에 이제 말려 들어갔어요. 그래서 다케시마의 날 행사할 때 사실은 중앙정부 좀 생각이 있는 중앙정부 관료나 정치인이라면 여기 안 갑니다. 저 시마네 현 놈들 나쁜 놈들이라 그러지. 왜 그 지들이 져야 될 지들의 어떤 이익 때문에 예? 지들의 이익 때문에 왜 일본 정부에 이렇게 외교적인 부담을 끼치냐 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속으로만 근데 그렇다는 거고 여기 이제 독도 문제가 한일 갈등의 불을 확대시킨 것은 다카노 주한 일본 대사의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발언이었고요. 그 일본 대사라는 양반이 이제 이런 발언을 그것도 주재국에 와가지고 한 것 자체가 이거는 사실 개인적인 정치를 하신 거지. 이게 사실 그 이거 이런 발언을 하게 되면 일본 외교부 내에서도 되게 욕 먹거든요. 언론에서 일본의 의도되고 계산된 행동으로 설명하지만 사실 대사에 부주의한 측면이 있었다라는 얘기는 그 이게 일단 일본 대사가 실수한 겁니다. 실수한 거예요. 그냥 오버한 겁니다. 오버한 건데 일본 외교부가 기왕 이렇게 된 거 좀 지켜보자 이렇게 된 거죠. 하여튼 이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의 방조적인 태도는 사태 악화를 초래했고요. 왜냐하면 일본 대사가 이렇게 헛소리 했는데 그렇다고 일본 대사를 자를 수도 없잖아요. 자르면은 한국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봐라 일본도 저기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하네 뭐 이렇게 당연히 얘기할 거니까. 예를 들면 시마네 현이 제정한 조례의 경우에는 자민당 의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제동을 걸 수 있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시마네 현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에 대해서 지방정부 조례에 간섭할 수 없다면 방관적인 자세를 취했죠. 근데 이것도 이게 우리식으로 해석한 거죠. 사실은 일본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얘기도 우리식으로 해석을 한 거지 일본 국내 정치에서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시의회 의원들 있잖아. 이게 저기 그 시마네 현에 조례 만드는 시마네 현 시의회 의원들 같은 경우에 얘들도 다 중앙의 지역 의원 중앙 의원으로 크고 싶은 애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정치인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뭐겠습니까? 업적도 중요하지만 탄압도 중요해요. 내가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데 정부가 날 탄압한다. 또는 저 나쁜 놈들이 날 탄압한다. 이러면 탄압을 받으면 희생자인 동시에 영웅이 될 수 있잖아요. 희생자의 동시에 영웅이 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측면을 이게 노리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을 노리는 거니까 탄압도 못하고 뭐 하지는 못하고 그냥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이제 방관이죠. 그게 방관인데. 근데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지정에 대해서 방관을 했고
특히 아오키 참의원 의원이나 호소다 관방장관은 그 지방 출신 국회의원으로 충분히 인적 네트워크와 이제 자제시킬 수 있는 능력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호소다 관방장관은 정부로서 논평을 자제하겠다, 서로 냉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적극적인 행동을 안 했죠. 왜냐? 자기가 적극적인 행동을 하면 거기 있는 의원들을 영웅 만들어 주는 거고, 그 일본 정부, 이게 사실 관방장관이 실제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시마네 현에서 저 조례 제정해가지고 한일 간의 외교 문제 만들려고 한다라는 정보가 사전 정보가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그럼 전화 안 했겠어요? 했지. 야, 니네 왜 그러냐? 좀 안 시끄럽게 좀 안 될까? 잘 좀?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그쪽에서 쌩 깠다고 봐야죠.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우리 입장이 있으니까 뭐. 그러니까 이건 시마네 현하고 일본 중앙정부하고 치고받고 싸우는 와중에 이제 발생한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무슨 나중에 저기 뭐 짜고 저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좀 어폐가 있습니다. 어폐가 있고요. 하여튼 뭐 그 결과 한국 정부는 일본이 문제 해결 의지를 정말 갖고 있는지 의심을 하게 됐고, 또한 독도의 분쟁 지역화를 의도한 계산된 적극적인 방조라는 의혹이 광범위하게 한국 정부 내에 지지를 얻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일본 내부 상황을 어느 정도 이해하는 분들도 겉으로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야, 일본도 사정이 그게 아닌데 뭐 저러는 걸 거야 라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은 이런 내용의 어떤 분석 보고서는 국정원에 이렇게 사안 분석 보고서라고 들어가서 그냥 내부적으로만 실제 진짜 진실은 이렇습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추정된다 라고 내부적으로만 돌려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겉으로는 외교적인 표현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일본이 좀 뭐 저렇게 나쁜 의도가 있네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근데 그 단순하게 표현하는 거를 마치 그게 한국 정부가 진짜 저렇게 생각하는 거냐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착각하시면 바보 소리 들어요. 그 본질을 못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 본질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두 번, 세 번 생각하고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두 번, 세 번 고민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본질을 볼 수가 있어요. 다음, 일본의 독도 부근 해양 탐사선 문제. 일본의 독도 부근 어로 탐사 계획으로 촉발된 한일 간의 긴장은 4월 외교교섭이 타결됨으로써 일단 진정 국면으로 들어서게 됐고, 한국은 6월에 해저 지명 등록을 하지 않은 대신 지명 등록이 권리에 해당된다는 부분을 살려두고, 일본은 6월 30일까지 예정된 수로 측량을 하지 않은 대신에 그 이후 할 수 있는 여지는 남겨두는 선에서 타협을 했습니다. 일본 측은 이번에 국제수로기구에 통보한 6월 말까지만 탐사를 중단한다는 것으로 그 이후에는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입장이었고요. 우리 측도 이제 지명 등재를 적절한 시기에 한다고는 했으나 사실상 언제든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한일 양국의 이번 합의는 현재 한일 관계의 긴장을 확대하지 않도록 한 외교적 봉합에 불과한 것이다 라는 거고요. 외교 교섭의 성과를 둘러싸고는 항상 명분론이 앞설 수밖에 없는데, 특히 이제 일본과 외교 교섭에서는 독도를 둘러싸고 어떠한 타협도 용납할 수 없다는 명분론이 국민의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이번 협상의 성과에 대해서도 명분론자들은 미봉책에 불과하고 독도를 분쟁 지역화하려는 일본의 의도를 차단하지 못한 것으로 보면서 일본의 국제 명분 축적에 한국이 이용당했다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면이 없잖아 있죠. 그러니까 한국에 사실 외교적으로 좀 미숙하게 대응한 측면도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이걸 뭐 굳이 그 글쎄요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감정적으로 다뤄야 되나. 왜냐면 한국에서는 사실 일본 관련 문제만 터지면 이게 감정적으로 불이 붙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되게 안 좋은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여러분 이제 정치학 공부하시면서 그 윈셋이라고 들어보시거든요. 윈셋. 그러니까 이제 어떤 협상을 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느 정도의 재량권의 범위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걸 때로는 이 재량권의 범위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대방이 우리한테 뭔가 요구하잖아요. 그러면 야 우리 재량권, 그러니까 뭐 야 니네가 예를 들어 A에서부터 B까지 선택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지 않냐. 예를 들면 뭐
저기 뭐라고 할까요? 일본하고 한국 사이가 무슨 물건을 판다고 칩시다. 물건을 파는데 일본이 한국에게 무슨 물건을 파는데 아니, 한국이 일본한테 무슨 물건을 파는데 일본은 그거를 이제 10억 달러에 사겠다고 그래요. 근데 한국은 이거를 저기 20억 달러를 받아야 되겠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근데 일본이 여기에 대해서 한국 쪽에 얘기를 합니다. 야, 니네 저기 솔직히 이거 물건 주인한테 위임 받았잖냐. 10억 달러에서 20억 달러 사이에서 가격 결정하라고 위임 받은 거 아니냐. 니네 그만큼 재량권 있잖아. 그냥 10억 달러 줘 그냥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 입장에서는 아니다. 야 우리 10억 달러는 절대로 거래 못해. 이걸 보여줘야 되잖아. 그러면 여론을 푹 찌릅니다. 여론을 푹 찔러가지고 여론이 뭐 10억 달러에 넘게 미쳤냐. 야 15억 달러도 주지 마. 라는 식의 이제 막 그 시위가 벌어지고 막 언론이 시끄럽게 하면은 그걸 갖고 와가지고 일본 담당자한테 보여주면서 야 봐. 야 15억 달러 아니면 협상도 하지 말라지. 내가 만약에 이거 15억 달러 이하로 넘기잖아? 그럼 내 목이 잘려. 난 그렇게까지 일 못한다. 이렇게 이제 나오면 이게 윈셋을 좁히는 게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유리하게 인위적으로 윈셋을 좁히는 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독도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윈셋이 빡빡하게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늘 여론은 독도 문제만 터지면 늘 여론은 불타기 때문에 독도 문제뿐만 아니죠 사실. 일본하고의 어떤 그 한일 관계가 폭발하면 무슨 어떤 이슈만 발생하면 늘 윈셋은 도 아니면 뭡니다. 지면 안 되고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우리 입장에서 선택의 폭이 다양하진 않죠. 다음에 일본은 약간 여유있게 유연하게 이거를 폭을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늘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의 국제 명분 축적에 한국이 이용당했다고 비판받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고요. 그들은 독도 영유권 분쟁이 발단이 되고 있는 신한일 어업협정을 폐기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독도 영유권을 둘러싸고 어떠한 외교적 타협도 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이런 이제 외교 교섭 성과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워낙 명분론자들은 한일 정치적인 상황을 간과하는 측면이 높고 이것이 미칠 파장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당장 한일 어업협정을 폐기해서 가져올 정치적인 파장과 경제적인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대안이 안 보이고 있고요. 또 물론 명분론자들이 주장하는 영유권과 주권에 대한 문제는 타협을 할 수 없으며 단호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을 하지만 실력 행사를 염두에 둔 강경한 대응책이 오히려 일본의 노림수에 말려드는 꼴이 되기 쉽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됩니다. 또한 한국의 강경론이 의도되지 않게 일본을 부추기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도 알아야 할 거고요. 이 점에서 이번 사건처럼 외교적으로 풀 수 있다면 외교적 타협이 우선되어야 되는데, 이 점에서 이제 이번 협상의 성과가 최선의 선택이 아니었지만 불가피한 차선의 선택으로 보여지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련의 사건들에서 한일 간의 극단적인 갈등을 유발시키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가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그 탐사선 조사의 배경, 이게 이제 무슨 일이냐면 2004년도인가 5년도에 일본 해양 탐사선이 그 독도 주변을 쭉 조사하고 다녔습니다. 그게 이제 무슨 의미냐면 독도 주변의 밑에 지형이나 바닷속 깊이라든가 이런 걸 다 체크를 하는 거예요. 마치 자기네 땅인 것처럼.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이게 발칵 뒤집혔거든요. 이 보고서 자체는 사실 2006년 이제 아베가 관방장관이니까 2004년쯤에 나온 보고서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하여튼 이 탐사선 조사의 배경으로 아베 관방장관이 9월 자민당 총재선거와 관련해 주도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다. 아베 장관은 야스쿠니 신사 참여는 총리의 의무라고 주장하는 우익 인사였고, 이게 2004년 기준이죠. 그러니까 아베가 정치적으로 스타가 되고 싶어서 한일 관계를 조금 자극했다 라는 보는 게 이 당시 이제 여론이었습니다. 일본의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서는 이번 해양 탐사를 지휘했다라는 주장이고요. 그러나 일본 국내 정치 차원에서 보면 이번 해양 탐사는 거의 정치적인 쟁점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내적으로는 이게 하등 중요한 문제가 아니니까. 하든가 말하든가 또한 아베는 총리가 될 것을 겨냥해서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풀지 않으면 안 되는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아베 장관의 단독 제스처라고 하는 건 단편적으로 볼 수 있다. 그래도 아베는 총리가 됐죠, 이후에. 이게 2006년도쯤에 아마 총리가 됐을 텐데,
결국 이런 것들의 어떤 소위 말해서 업적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이런 도발들이 다 쌓여가지고 다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총리가 뭐 됐다는 거겠죠. 어, 잠시만요. 이게 또 뭐냐? 여러분도 강의 보시기 힘들 텐데 저도 방에서 이러고 앉았으니까 쉽지 않네요. 제 것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좀 그렇습니다. 또 하나의 분석으로는 일본 정부가 의도적으로 독도를 분쟁화하려는 시도라고 보는 것입니다. 일본은 독도 문제를 최종적으로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 가려한다는 전략하에 한국이 말려들기를 유인한다는 전략입니다. 우리가 응하지 않으면 제소가 불가능한 국제사법재판소와는 달리 일본의 제소만으로도 재판을 할 수 있는 국제해양법재판소를 이용하려는 거죠. 이건 지금도 사실 유효한 상황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걸 분쟁화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외교부의 기본 입장이에요. 왜냐면 이게 공개적으로 공론화가 돼버리면 여러 사람 힘들다. 이거 이제 국제해양법재판소 가버리면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 진짜 이거 나중에 골치 아파집니다 라고 이제 계속 청와대에 외교부 담당자들이 얘기는 하죠. 얘기하는데 뭐 대통령은 뭐 안중에도 없고 이 얘기를 분명히 들었을 때는 이 이후에 또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가버리잖아요. 이게 사실 최초로 이명박 대통령이 간 겁니다. 그 광우병 뭐 시위 막 복잡하고 이럴 때 국내 지지율 높이겠다고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소위 말해서 써서는 안 되는 부스터를 썼죠. 그게 독도 방문이었고 이것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한 10여 년, 10한 2, 3년 전인 그 당시에 한일 관계가 또 한 번 발칵 뒤집혔습니다. 왜 일본한테 빌미를 주냐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독도 문제 관련해서 뭐 누차 들으셨겠지만 대한민국 외교부의 기본 전략은 야 우리가 실제적으로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냥 조용히 장악만 하고 있자라는 겁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없어요. 그러나 일본의 외교정책상에서 볼 때 독도 문제는 러시아와 분쟁 중인 북방 영토, 중국과 갈등을 빚는 센카쿠 등과 비교해서 우선순위가 뒤처진 문제입니다. 근데 그 독도 문제가 왜 갑자기 부상하게 됐을까라는 의문은 남을 수밖에 없고요. 이번에 일본의 독도 부근 탐사 의도는 훨씬 복잡한 전략적인 계산이 깔려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본 정부가 그 독도에만 치중한 게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EEZ 교섭을 염두에 둔 전략적인 계산에서 저런 게 아니냐. 그 당시에는 그렇게 의심을 했어요. 앞으로도 중국과의 EEZ 교섭을 고려해서 한국과의 관계에서도 일본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고자 하는 측면이 존재하는데, 따라서 일본의 이제 이번 해양 탐사선 갈등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끝나기보다는 앞으로도 일본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공세를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건 이제 일본의 전국 상황과 국민들의 여론 변화와 맞물려서 더욱더 적극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우려하는 시각으로 보는 거죠. 일단 그 상중하로 15, 16강은 이제 상하로 하는 게 아니고 상중하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편 여기까지 하고 중편에서 다시 뵐게요.